네, 이번 주만 지나면 12월이 이제 중순을 지나서 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연말 시상식들도 열리고 각 분야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회가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네, 올 한 해 사회 분야를 달궜던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변호사님 올해도 참 분주하게 움직이셨는데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예. 2019년 우리 사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국가 정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부국 강병책입니다. 부국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을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요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네. 국방력 강화. 그래서 부국 강병책에 실패하면 그 정치 지도자는 실패한 지도자고 네. 부국 강병책에 성공하면 성공한 지도자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지난해 이제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한 5, 60년 전에는 이제 국민 소득이 연 소득이 60불 뭐 100불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국 강병책 중에 부국에 성공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일으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수만 달러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최근에 결국 그 점이 많이 이제 낙후돼 가고 있으니까 결국 경제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고 또 외국에서는 추월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사적 경쟁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해였죠. 네. 그리고 이제 강병책,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 강병의 경우에는 지척에 지금 북한이라는 이제 적국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적점에 있는데 이런데 국방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대는 이제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도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고 또 일본과의 문제도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이제 분열이 또 너무 많아져서 네. 이 부국강병을 나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금년도 교수들이 내년도에 대한 사자성어를 하나 선택했어요. 네. 네. 그 사자성어가 이제 공명지조입니다. 이 공명지조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새가 머리 두 개인 새인데 네. 머리 두 개인 새가 서로 협동을 해야지 서로가 싸워서 상대가 상대의 머리를 죽이면 나머지 머리도 따라서 죽고 몸통도 따라 죽으니까 결국 이 분열이 돼서 이념적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진영 논리에 의해서 분열이 돼서 서로 상대를 죽이면 결국 본인도 죽고 몸통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이런 국론이 분열됐지만 예. 이것을 이제 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 국론 분열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유리한 이권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으니까 예. 사실은 더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의 경우에는 이 분열된 국론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이 이제 상당히 더 중요해졌죠. 네, 올해 사자성어까지 알아봤는데 2019년 돌아보면 또 미투 운동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2019년까지 이어졌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미투 운동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결국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지난해 그 노벨상 수상 후보자까지 올랐던 고은 후보가 이제 미투 운동의 그 대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연극계의 대부 그 이윤택 씨인가요? 예. 네. 그 이윤택 감독도 결국 미투 운동의 도마에 올랐죠. 그 이외에도 뭐 정치계까지도 이게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대권 후보까지 올랐는데 미투 운동에 의해서 결국 1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네.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문화, 예술, 정치계의 그런 사람들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존경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또 남성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존경받을 사람이 저 정도라면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그런 미투 운동의 대상은 극히 일부분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성실하게 살고 굉장히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 유죄의 경우에는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런 성폭행이라는 업무상 위력은 실제적으로 성폭행은 반드시 폭행 또는 그 어떤 협박이라든지 이런 힘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했을 때 성립됩니다. 네. 근데 심리적으로 제압했을 때도 결국은 이 성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행입니다. 네. 이게 위력에 의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의붓 아버지가 미성년 어린 딸을 성폭행할 때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폭행 협박 없이 위력으로도 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주 미성숙한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결국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네. 만들어졌죠. 위력의 피해자의 개념은 예전과 달리 이제 직장에서의 모든 직원들은 다 위력에 의한 대상이 된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많이 대상이 바뀌었고 또 하나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서 문제되는 건 이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예.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자 입장에서 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다음에 연락해서 뭐 좋아한다든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아니라고 보지 말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이 판례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이게 섹스 센시티비티가 아니고 젠더 센시티비티로서 이 사회적 성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가 약하니까 네. 사회적 성의 감수성이 이제 있어야 성소수자를 이해한다는 뜻인데 네. 이 남녀 간의 양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이 양성인지 감수성은 예민해요. 집안에 남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젠더 센시티비티를 들어와서 그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수십 개가 있는 네. 게 돼버려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 성인지 감수성까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이제 커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 젠더를 말씀해 주시니까 혐오라는 단어도 함께 떠오르는데 혐오 갈등이 사회적 갈등까지 번져지는 사회적 양상까지 띠고 있는데 이 혐오 갈등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 펜스룰이 많이 이제 유행되고 있죠, 지금. 네. 펜스룰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기 부인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는 다른 여성과 개별적으로 전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제 개인적 신념이죠. 네. 이게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일반화된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회식도 하고 외국에 출장도 가야 되는데 남성들이 여성을 회식에 초대를 안 해요. 예. 잘못해서 실수하면 미투 운동에 걸릴 수 있고 네. 해외 출장은 안 데리고 다닙니다. 해외 출장에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승진할 수 있고 인맥이 넓어지는데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혐, 남혐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여혐, 남혐이 결국은 범죄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혐오 갈등이 단순히 여자, 남자뿐만이 아니라 세대 갈등도 있고 지역적 갈등도 있고 이념적 갈등도 있고 갈등이 너무나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올 때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론화가 돼서 이 혐오 현상에 대한 방지를 법적으로도 결국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논란거리를 얘기를 해봤다면 사회적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이른바 혼족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혼족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하는 네. 것이죠.
그게 이제 비혼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지금 결혼 안 하는 비혼이 늘어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이 생겼죠. 그 1인 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전 제품도 작아져서 1인이 쓸 수도 있고 집도 조그매져서 이제 1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 가구로 사용하기 굉장히 잘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를 위해서 많은 게 준비되니까 1인 가구도 늘어났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안 보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여행 가고 그러니까 혼자 취미 생활도 혼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혼족 문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하려면 웬만한 방송은 이제 뭐 KBS 같은 데 수천 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뭐 일반 방송도 몇백 명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인 방송 시대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겁니다. 1인 방송 시대는 혼자서 방송을 하되 결국 쌍방향 서로 교감이 가능하니까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1인 방송을 하고 싶다,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은 1인 그 혼족 문화가 점차적으로 대세화되고 있는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혼족 문화까지 알아봤는데 올해 더욱 크게 부각됐던 게 종교와 정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도 치러지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가장 문제됐던 게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게 지금 법에 들어오면서 문제됐던 것이 결국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얘기를 해서 이 동성혼과 동성애의 합법화로 가는 그 지름길에 돌을 놓게 됐습니다. 디딤돌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동성혼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게 되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하고 아주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 설교하는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계에서 정치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 정치 참여가 많아졌죠. 이렇게 많아지는 와중에 지금은 이제 평화라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이제 비핵화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지금 하고 있는 체제가 이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오히려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희망 고문을 하면서 그쪽에 평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제가 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체제 수호를 위해서 결국 정치 참여를 하는 그래서 지금 뭐 광화문에서는 체제 수호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동성혼, 동성애 합법화에 막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체제 수호를 위한 그런 정치 참여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치 참여가 지금 일어날 것으로 또 얘기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 상황까지도 폭넓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구처럼 시대가 아무리 번개처럼 이게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찾고 분별하여 행동한다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어떤 변화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